네, 안녕하십니까. 헌법 정신과 광주 정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전남대학교 사학과 김벽인입니다. 오늘 강의할 주제는 광주 정신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헌법 정신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헌법 가운데서도 헌법 전문에 나타난 역사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정신은 5.18 민주화 운동으로부터 유래된 정신을 말합니다. 먼저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해서 여러분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가장 압축적으로 요약된 5.18 기념재단 홈페이지 내용을 살펴보면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 새벽까지 열흘 동안 전두환을 정점으로 한 당시 신군부 세력과 미군의 지휘를 받은 계엄군의 진압에 맞서 광주 시민과 전남도민이 비상계엄 철폐, 유신세력 척결 등을 외치며 죽음을 무릅쓰고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개념 지어져 있습니다. 이제 1980년 5월 당시의 사건을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지만 5.18 이후에 이 5.18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즉 5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운동을 5월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5가지의 문제라는 것은 5.18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배상 및 보상, 기념사업 등 5가지 사항을 내걸고 5.18 민주화 운동의 정치적인 복권, 명예회복, 정신계승을 위한 투쟁을 말합니다. 이건 1980년 5.18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5.18이라고 하는 것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의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이 5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5월 운동, 이걸 통틀어서 5.18 혹은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5.18 민주화 운동은 흔히 한국 민주주의의 이정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5.18 이후에 여러 정치적인 변화, 민주화 과정이 있었지만 만약에 5.18이 없었다고 한다면 6.25항쟁으로 바로 민주주의가 진척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얀마라든가 여러 나라에서 볼 수 있듯이 독재 군부를 비롯한 이런 독재 세력들은 끊임없이 준동을 하고 있는데 5.18을 통해서 어떠한 군부 세력도 더 이상 폭력으로 혹은 어떤 독재적인 방법으로 국민들을 억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출발점이었고 5월 운동을 통해서 그게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5.18 민주화 운동은 한국 민주주의의 이정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5.18로부터 출현한 게 광주 정신인데, 이 광주 정신이라는 용어에서 도시 이름 플러스 정신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성립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무슨 뭐 파리 정신, LA 정신, 런던 정신, 이런 것들을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물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파리에서의 어떤 그 움직임, 운동,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는 하지만 파리 정신 혹은 런던 정신, 도쿄 정신, 이런 식으로 또 국내에서 서울 정신, 뭐 부산 정신, 대구 정신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 플러스 정신이라고 하는 게 사용되는 사례도 없고 성립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광주에는 정신이 붙어서 광주 정신이라는 용어가 국내에서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 중에 당시 불운한 국가 권력에 맞선 시민들의 항쟁이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웠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학설을 많이 내놓은 최장집 교수 또한
광주 항쟁을 한국민주화의 원천이라고 부르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5.18 기념재단 홈페이지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은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고 있는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중들에게 귀중한 경험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동시에 민주화 운동이 지향해야 될 정신적인 지표로도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인들에게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라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홍콩의 어떤 민주화 운동 과정을 보면서 5월 광주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또 미얀마에서도 님을 위한 행진곡이 널리 퍼지고 있고 미얀마 민주주의 진행 과정에서도 광주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현재도 민주주의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 혹은 앞으로도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될 나라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는 모델은 광주 민주화 운동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국민들이 맞서서 싸우고 거기에서 또 죽음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지만은 또한 또 다른 죽음과 또 다른 희생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서 마침내 복권을 이루고 전 국민적인 동의를 이루는 이런 과정, 이런 것들이 천부인권의 발로이고 헌법 정신의 구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광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1980년 5월 18일을 정점으로 해서 일어난 5.18 사건, 그 이후로 5.18의 어떤 5가지의 문제 해결을 위한 5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향해야 될 민주주의의 쟁취 과정에 굉장히 좋은 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는 엄청난 희생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광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딛고 민주주의로 가라, 혹은 피로 물들인 상태에서 민주주의로 가라는 뜻이 아니고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희생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주 시민들이 미얀마의 어떤 군부 독재 시민에 대한 억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미얀마 시민들이, 미얀마 국민들이 더 이상 희생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광주에서는 그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아픔을 겪고 민주주의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아니고 광주에서 봤듯이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고 또 그걸로 정권을 잡은다 한들 그 정권은 오래 갈 수 없고 그건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향하는 열망이 성공해야 되고 또 그런 독재 정권은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광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5.18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끈 과정일 뿐만 아니고 앞으로 세계에서 일어날 민주화 과정의 하나의 모델, 이정표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화두는 이와 관련해서 첫째, 5.18 광주 정신의 본질은 무엇인가? 둘째, 오늘날 우리에게 헌법이란 무엇인가? 셋째, 나라의 주인, 민주라고 하는 거죠. 나라의 주인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즉 5.18 민주화운동, 광주정신, 헌법정신, 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문제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우리가 1910년에 나라를 뺏기고 1945년에 해방이 된 다음에 이제 어떠한 나라를 건설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로부터 출발을 하고 1948년에 남한 단독으로 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자,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교과서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는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국민, 헌법, 국가의 관계에 굉장히 핵심적인 요인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거의 수학적 공식과도 같아요. 그래서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라의 주인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샘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느냐 혹은 국민이 있고 나서 국가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상당수 학생들은 별다른 생각 없이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맞는 답이 아니죠. 이건 민주주의 국가 원리에 반하는 겁니다. 국가는 국민이 세우는 거죠. 그래서 1948년에는
국민이 국가를 어떻게 세우는가의 과정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날 불행하게도 남한 단독으로 선거를 하게 돼서 남한 단독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래서 재헌의회, 헌법을 만든 의회가 구성이 되죠. 5월 10일 날 선거를 해서 총 200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는데 이때는 198명 밖에 뽑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주에서 4.3 사건의 여파로 선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주에 해당되는 의원 2명을 못 뽑아서 198명으로 재헌의회를 구성하게 되죠. 이 앞에 보이는 이 사진이 당시 투표를 했던 모습인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상당수는 안 계실 가능성이 높죠. 이 어린아이는 지금 성장을 해 있을 터인데 이 5월 10일 날 선거를 해서 의원을 뽑습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거죠. 그리고 1930일 날 국회가 개원을 합니다. 이 국회의원 명단과 사진이 보이죠. 호외로 나와 있는 독립기념관에 보관된 사진인데요. 가운데 보면은 이승만 전 대통령도 보이고 여기 얼굴 하나하나가 국회의원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듭니다. 그 법이 헌법이죠. 물론 이 헌법은 1945년 이후로 준비되어 가지고 이때 만들어지게 되는데 7월 12일 날 헌법을 제정한 다음에 7월 17일 날 공포를 합니다. 이날이 바로 재헌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월 12일 날 국회에서 헌법을 의결한 다음에 7월 17일 날 전 국민에게 공포를 하고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나서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이 당시에는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제이긴 하지만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간접선거 제도였어요. 그래서 7월 20일 날 대통령의 이승만, 부통령의 이시영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순서를 보면 국회의원을 5월 10일 날 뽑고 그 다음에 5월 30일 날 국회 개원을 한 다음에 7월 12일 날 헌법을 만들고 7월 17일 날 헌법을 공포하고 대통령을 뽑고 정부가 수립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순서로 보면은 정부 수립 이전에 이미 국민이 있는 거죠.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 수립 이전에 국회의원을 뽑은 국민은 누구인가? 자, 이것은 몇 가지로 해석을 해 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1919년에 대한민국 정부, 그게 세계적으로 공인을 받지 못한 임시정부이긴 하지만 1919년에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민주공화국을 표방한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국민이 이제 본격적으로 헌법을 만들고 대통령을 뽑고 정부를 수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1948년 8월 15일 수립될 정부의 미래의 국민으로서의 미래 국민 주체로서 국민을 또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어찌하든 간에 국민이 국회를 구성하여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세운 게 바로 국가 수립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국민이 있고 그 국민을 그 헌법을 만들고 국회의원을 뽑고 헌법을 만들고 정부를 수립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국민은 언제든지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국민이 새로운 정부를 수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를 새로 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새로 정부를 세운다라고 하는 발상을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국회의 권력이죠. 국회 권력. 그래서 국회 권력은 잘 안 바뀝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탄핵됐지만 그 대통령 탄핵에 책임 있는 국회의원들은 무려 1년 동안 국회의원 노릇을 하잖아요. 즉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분노해서 국회를 갈아엎자라고 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국민이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 국회의원을 뽑고 새로 법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개혁이기 때문에 국민이 국회마저도 갈아엎는 정도의 분노를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탄핵된다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물론 이 원리를 이용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 또한 국회를 해산시켜버리는 겁니다. 박정희도 그랬고 전두환도 그랬어요. 국회를 해산시켜버리면은 헌법이 무력화되잖아요. 그러면 새로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필요한 헌법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법에 따라서 통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민주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독재예요. 그래서 독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끝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헌법을 만들려면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는 거고 그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서 뽑히기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날 당시에는 국민들이 그 위압적인 체계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의 편을 들어주지만 그들이 정치를 잘 하지 못하면 그들이 만든 헌법하에서 국민에 의해서 뽑힌 국회의원이 정치 세력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재 정권은 항상 몰락하게 되는 거죠. 이걸 연장하려면 그들이 내부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또 국회를 해산하는 거예요. 국회를 해산하려면 계엄령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탄핵 과정에서 계엄령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런 독재 혹은 쿠데타의 샘플, 로드맵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즉 어쨌든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은 국민밖에 없다. 국민이 나라를 세우는 방법은 국회의원을 스스로 뽑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이 헌법을 만든다. 그리고 그 헌법에 따라서 국가의 대표를 수립하고 만들고 그 다음에 정부를 수립한다. 이 원리를 알아야만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이걸 내가 그냥 나라를 새로 세우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이건 이제 국가보안법이라든가 내란 반란죄가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국민이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수 대부분의 국민이 거기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헌법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가장 알아야 될 게 헌법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국민들은 헌법을 잘 몰라요. 헌법을 말하는 사람들은 주로 정치인들입니다. 특히 대통령을 해보겠다는 사람들은 전부 헌법주의자를 자처하고 나서요. 그런데 국민들은 헌법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헌법주의자들이 자기의 정치적인 주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헌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헌법에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나라 헌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 정신 몇 가지를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이 강의를 들으시는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당당하게 이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헌법에 대한 학습을 기초적이나마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명칭은 대한민국 헌법 그리고 헌법 제10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3년 정도 된 거죠. 제가 좀 이따 헌법 개정의 역사를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건 굉장히 이 헌법 개정 마지막 개정 이후에 오래 지속되고 있는 헌법입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헌법에서 이루어진 현재 우리나라 체제를 87체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헌법이 1987년에 만들어져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정치인들이라든가 기자들이 87체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1987년에 만들어져서 오늘날까지 쓰이는 헌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통치체계를 말하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헌법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제6공화국 헌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헌법에는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이런 용어는 없어요. 이건 이제 물론 프랑스에서 공화국을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 속에서 나오는 용어일 뿐이지 우리나라 헌법에는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을 명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헌법 전문을 포함한 전부 개정을 했을 때 그다음에 정치체제가 상당히 중요한 정치체제가 바뀌었을 때 그걸 하나의 공화국 단위로 보기 때문에 이승만 초대 정부를 우리가 제1공화국, 그 다음에 4.19로 세워진 정부를 제2공화국, 그 다음에 박정희 쿠데타로 세워진 정부를 제3공화국, 그 다음에 박정희 유신헌법을 통해서 세워진 정부를 제4공화국, 그 다음에 전두환 쿠데타 이후로 세워진 정부를 제5공화국, 그리고 6월항쟁 이후로 만들어진 이 헌법 이후의 정부를 제6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그냥 드라마 제목 수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87 체제라든가 제6공화국은 법적인 혹은 뭐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용어이다. 근데 우리나라 헌법이 제10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0호라고 하는 말은 언어적으로 이해를 하면 한 번 만들어지고 9번 고쳐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만들어지고 9번 고쳐졌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어진 헌법이 제1호 헌법이고 두 번째 고쳐진 것이 2호, 3호 쭉 진행돼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헌법은 9번째 개정된 헌법이다. 그래서 제10호 헌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헌법은 헌법 전문, 앞전자를 쓰는 전문입니다. 머리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글. 그 다음에 130조 조항과 부칙 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헌법에는 우선순위는 없지만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헌법의 정신을 해석을 하거나 판단을 할 때는 헌법 전문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물론 헌법 전문이 개별적인 헌법 조항을 규정하지는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러나 헌법 전문은 이 130개 조항의 헌법의 조항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헌법 전문의 정신은 굉장히 중요하죠. 헌법 전문은 328글자, 쉼표 6개, 마침표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한 문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이 이 한 문장을 외우고 있으면은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데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헌법 전문을 외우고 있으면 우리나라 헌법 정신을 대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치인이 헌법에 따라서 헌법 정신에 의거해서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온당치 않거나 헛소리의 경우는 국민들이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의 고집됨을 드러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헌법 전문 정도를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뭐 한 문장이기 때문에 나는 학교 간다 이 문장을 못 외울 수는 없잖아요. 물론 쉼표가 6개 있기 때문에 끊어 읽는 그 방법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헌법 조항 130개의 조항은 10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장 총각,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3장 국회, 4장 정부, 가로 열고 대통령 행정부, 5장 법원, 6장 헌법재판소, 7장 선거관리, 8장 지방자치, 9장 경제, 제10장 헌법 개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챕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나다 순이 아니고 중요한 순서입니다. 제1장 총강에서는 9개의 조항인데 이건 국가와 국민을 구성하는 기본 원리를 설명해 놓았어요. 주권이란 무엇이고 국민의 요건은 무엇이고 영토, 통일에 대한 조항들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2장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인데 이건 30개 조항입니다. 30개 조항에서 오로지 의무만을 표현하는 것은 납세와 국방이에요. 물론 교육이라든가 근로는 권리와 의무를 겸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개 조항에서 오로지 의무는 2개, 납세와 국방이고 나머지는 권리, 물론 권리의 일부에 의무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서 제목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에 대한 조항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국회라고 명시되어 있고 4장은 정부, 5장은 법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국회의원들은 흔히 자신들이 헌법기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죠. 그러나 어느 헌법 조항에도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바로 제3장에 국회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독립된 기관이라는 겁니다. 국회가 헌법에 독립된 기관이죠. 헌법에 독립된 국회 속에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라고 과잉 해석을 한 것입니다. 물론 국회를 구성하는 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가 헌법 독립된 기관이면 거기에 소속된 국회의원도 헌법기관이라고 볼 수 있지만 헌법 구성 자체를 보면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 아니고 국회가 헌법기관이다라고 하는 거죠. 정부가 헌법기관이고 즉 정부에서는 대통령, 행정부가 각각의 헌법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법원이 헌법기관이라는 거죠. 자, 국회가 헌법기관인데 국회는 입법권을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원은 사법권을 관장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당연히 행정권을 관장하겠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말하면서 상권 분립을 말합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상권 분립을 강조하죠. 또 요즘은 사법권에 있는 사람들도 상권 분립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얼핏 국회의원들은 헌법에 명시된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어찌할 수 없구나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밑에 나오지만은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 통틀어서 전문 130조의 조항 6개의 부축에 권력이라는 단어는 이때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오는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입법권을 관장한다, 법원이 사법권을 관장한다 했을 때 입법권과 사법권은 법원과 국회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죠.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입법권과 사법권이 분립되어 있어야 하느냐? 바로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한이 혹시 국민을 억압하거나 국민을 무시하거나 국민에게 잘못된 제도나 절차를 만들 때 또 다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법권이, 행정권이, 입법권이 개입을 해서 오로지 권력의 원천인 국민을 보호하라는 겁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라는 거죠. 즉 삼권 분립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권력의 원천인 국민을 서로 견제해서 보호하라는 것이지 국회의원의 권익을 보장하라, 판사의 권익을 보장하라는 게 아닙니다. 판사의 권익을 보장해주고 국회의원의 권익을 보장해주는 것은 권력이 원천인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내가 상권 분립을 갖고 있는 독자적인 권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주장을 하는 것은 이 또한 과잉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상권 분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 정부, 법원이 헌법에 나타난 독자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헌법재판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선거관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헌법재판소를 관리하는 대표는 헌법재판소 소장이죠. 그 다음에 선거관리를 관리하는 총책은 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갔다 오면 5부 요인을 불러서 순방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그때 5부 요인은 누구냐?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 행정부의 국무총리, 그 다음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소장, 선거관리위원장 이 5명을 5부 요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5부 요인이 대통령에 가서 소위 말해서 순방의 내용을 설명 듣는 이유는 이들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5권이 분립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통해서 이미 지금은 17개 광역, 특별, 시도, 지사와 시장을 뽑습니다. 이들 또한 당연히 헌법에 명시된 독립된 기관이죠. 그러니까 헌법대로 한다면은 우리는 6권이 분립된 체제이고 이 6권이 오로지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종사할 때 민주주의가 제대로 운영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헌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예요. 이 원리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헌법은 굉장히 간단 명료하고 쉬운 거예요. 헌법을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권익을 뺏으려고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헌법 내용을 다툴 권한을 가지는 기구는 없습니다. 즉 언어적으로 헌법이 잘못됐다 이것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헌법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헌법이 만약에 잘못되거나 부족하면 헌법을 개정하는 거예요.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국민에게만 있습니다. 물론 헌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있어요. 그런데 헌법을 마지막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헌법은 개정될 수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었죠, 주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헌법 개정에 대해서 대단히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가 헌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하면 과거의 역사적 경험 때문에 저 사람들이 또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우려를 하기 때문에 헌법 개정에 대해서 대단히
보수적이고 부정적이다. 그래서 헌법 개정이 쉽지는 않지만 현재는 헌법 개정을 해야 되는 시기에 도달해 있죠. 왜냐하면 헌법을 고친 지 37년이 지났는데 국민의 권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신장됐기 때문에 이게 헌법으로 보완이 돼야 되고 제8장에 보면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이때는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이 2개 조항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진 지 거의 30년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절반 이상을 지방자치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을 대폭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헌법을 개정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 입에서는 반드시 국민의 권리를 보장, 확장, 신장하기 위해서 둘째,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을 때 헌법 개정의 진정성이 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 대통령의 권한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약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권한을 대부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온당치 못한 주장이다. 즉 헌법 개정의 정당성은 국민의 권리에 관한 부분을 대폭 확장하는 것, 그 다음에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 이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을 지냈던 강일원 재판관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정문을 굉장히 쉽게 쓰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국민께 올리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써야 된다. 이게 바로 헌법에 대한 기본 원리입니다. 어떤 정치인은 그 방송인 김재동 씨가 헌법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비판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굉장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김재동 씨뿐만 아니고 누구나 초등학생이든 뭐 100살 먹은 노인이든 누구든지 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헌법을 해석할 수가 있고 헌법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헌법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아예 못하게 한 게 바로 유신헌법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악법이고 제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관한 언급, 헌법에 관한 주장, 헌법에 관한 토론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누가 헌법을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문제 삼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온전한 태도가 아니다.